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때 대한민국 전체의 첫사랑이었지만 커리어의 정점에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배우, 바로 고현정의 삶입니다. 네, 저희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바탕으로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과연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 또 재벌가의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녀를 다시 카메라 앞으로, 아니 여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한 연예인의 흥미로운 가십거리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거대한 시스템과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참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시작된 1989년 미스 코리아 대회. 그때 그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 규정상 미성년자는 최고 영예인 진이 될 수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등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출전한 셈이죠. 아니, 일부러요? 왜? 심지어 그 150명이 넘는 미스 코리아를 발굴했다는 하중수 씨가 1년만 기다렸다 성인이 돼서 나오면 무조건 진이다. 이렇게 설득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그냥 그 해에 나간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정해진 성공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좀 불리한 조건이라도 지금 당장 부딪혀보겠다. 이런 성향이 그때부터 보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녀의 커리어 내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의 시작점인 거죠. 결국 선에 당선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배우가 된 다음에도요? 네, 보통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들이 맡는 그런 화려하고 세련된 역할이 있잖아요. 소위 예쁜 역할,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오히려 좀 촌스럽고 평범한 역할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스스로 미스 코리아라는 왕관의 무게를 벗어던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걷던 그녀를 전 국민적인 스타로 만든 작품이 바로 모래시계였죠? 아, 기가시기. 맞아요, 기가시계. 시청률이 무려 65%에 육박하는 신드롬을 일으켰으니까요. 이 작품 하나로 고현정은 그냥 예쁜 배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바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그녀가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네. 바로 삼성가의 외손자 정용진, 당시 신세계 부회장과의 결혼 발표였죠. 대중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보는데 서로 자리를 못 찾다가 정용진 씨가 그녀의 자리를 찾아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네, 자료에 따르면 고현정 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제안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렸고 그걸 함께 찾아주는 과정에서 감정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회상이에요. 그 사람이 재벌인지는 몰랐고 그냥 사는 집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녀가 시스템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에 끌렸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훗날 벌어질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아, 사랑은 두 사람의 문제지만 결혼은 시스템의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당연히 연예인 며느리에 대한 집안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용진 씨가 강하게 설득했고 고현정 씨 본인도 어른들에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그야말로 세계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했죠. 이 순간부터 배우 고현정은 사라지고 삼성가 며느리 고현정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장 안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외부 활동은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아주 가끔 예를 들면 시아버지를 배웅하거나 상류층 요리교실에 가는 모습 이런 게 파파라치 사진으로 포착되는 게 전부였죠. 스스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껐는데 그 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던 걸까요? 네. 여기서 그 유명한 소문이 등장하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일부러 그녀를 소외시키려고 영어랑 프랑스어로만 대화했다는 이야기요. 아, 네. 물론 고현정 씨 본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대화에 끼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부인했지만 네. 이런 소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중의 뇌리에 박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녀가 겪었을 문화적, 사회적 이질감과 고립감을 대중이 직관적으로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아, 실제로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 장, 개인 계좌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모든 돈의 흐름이 철저하게 가문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거죠. 당했다는 거네요. 그 상실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문가 출신 며느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발언권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꾸중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아, 이러니하네요. 네. 밖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톱스타였지만 그 집안 안에서는 그녀의 유명세가 오히려 족쇄이자 약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잠겨있던 수면 위로 균열의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거든요. 네, 첫 번째가 2001년에 있었던 1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도난 사건이었죠. 자택에서요? 네, 자택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가사 도우미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요. 아, 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시댁과의 신뢰관계에 큰 금이 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그녀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죠. 네,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영화 내용이 파괴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 자기 처지에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수군거렸죠.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2002년 크리스마스 새벽에는 직접 몰던 BMW 차량으로 연쇄추돌 사고를 냈고 그 직후에는 아끼던 포르쉐 스포츠카를 도난당했다가 찾았는데 또 네, 며칠 뒤 한강공원에서 또다시 차량이랑 현금 등 1,850만 원 상당을 도난당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 모든 사건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한 사람한테 집중된다는 게 그냥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적인 느낌마저 들어요. 그렇죠. 이게 그녀가 처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통제된 환경에 대한 어떤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에 시달릴 때 이런 일련의 사고나 분실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거나 어쩌면 구조 신호였을 수도 있죠. 외부 세계에 나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차량 도난 사건이 있고 불과 한 달 뒤인 2003년 11월 결혼 8년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합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단 4글자, 성격 차이였습니다. 참, 이혼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받았지만 아, 그게 자료에는 150억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두 아이의 양육권은 모두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재벌가의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150억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논란도 있었죠. 그녀는 훗날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더 많이 배우고 다듬어진 상태였다면 그 집에 더 잘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고요. 네, 또 정용진이란 사람만 봤다면 내 모든 커리어를 버리고 결혼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재벌가 입성이라는 속물적인 목표가 아니라 한 남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거대한 가문이라는 시스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겁니다. 개인의 감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다시 연예계로 돌아옵니다. 2005년 10년의 공백을 깨고 복귀하죠. 과거의 청순한 첫사랑 이미지도 젊음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모두 뒤에 남겨둔 채로요.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예쁘고 순수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대신 깊은 상처와 무게감을 지는 역할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연기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백기가 독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준 셈이죠. 그 복귀의 활용점정은 역시 드라마 선덕여왕의 미실 역할이었습니다. 아, 미실. 이건 그냥 연기를 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악역 연기를 보여줬죠. 미실이라는 캐릭터는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잖아요. 어쩌면 고현정은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통제와 욕망, 그리고 고립감을 이 캐릭터에 모두 쏟아부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이 최고의 예술적 자산이 된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그해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남긴 소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수상 소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잃었던 한 여성이자 엄마가 배우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네, 그 한마디에 그녀가 연기를 다시 시작한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가 다 담겨 있었죠. 현재 고현정 씨는 독신으로 여전히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인 정용진 부회장은 2011년에 12살 어린 야의 플루티스트와 재혼해서 쌍둥이를 낳았고요. 네, 이제는 SNS를 통해 대중과 아주 가깝게 소통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럼 없이 공개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고현정의 삶은 화려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인간이 시련을 딛고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의 의지와 거대한 환경 사이의 싸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보장된 화려함 속에서의 제약된 삶,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불확실함 속에서의 완전한 자유. 만약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 서 있다면 과연 진정한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생각해볼 여운을 남겼으면 합니다.